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6.17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면밀히 좀 봤어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참고로 좀 보고, 근데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제 영상에 제발 전세 살지 마세요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한 1년 좀 지난, 1년 더 됐나? 그때 좀 제가 제작을 해서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내용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제가 내용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 유럽이라던가, 이게 선진국들, 자칫 선진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현재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전세 살지 말고 그 돈으로 집을 좀 사라. 대출을 끼더라도 그 이자가 월세를 내는 것 같은 거니 집을 좀 사시라고, 그런 내용을 제가 다루는 내용인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발 자가 거주를 좀 하세요. 타가 거주하지 마시고. 제가 4년 전에 아파트를 하나 또 구입을 했었거든요. 25평짜리 아파트를 6,500에 제가 매매를 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의 평형대가 평균 매매가 2억인데 제가 1,500을 더 주고 산 거잖아요. 인테리어 인정해달라고 해서 보통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아파트 자체가 그 정도면 충분히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2억에는 전세가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근데 그러고 나서 신혼부부를 또 맞춰주려고 맘먹고 내놨죠. 근데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돈은 세금과 이런 법무사 비용 이런 것 재비용도 합해서 2천이 좀 안 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을 소유했죠. 전세 2억을 줬는데 지금 한 3년, 4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한 번 세입자가 바뀌었을 때는 그 2억에 그대로 세를 줬고요. 그 다음 요번에 이제 그 세입자가 들어와서 요번이 됐을 때는 현지 시세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그 집을 거래를 했을 때 세 명, 그러니까 저와 매수자와 그 집을 파는 매도자와 그 집에 제가 샀을 때 세를 들어오는 부부와 이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부동산에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잔금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파는 사람은 저한테 파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저는 사는 사람이고 옆에 전세 들어올 예비 신혼부부인 사람한테 왜 전세를 살려고 하느냐. 이 집을 내가 2억 1,500에 지금 사는 건데 2억에 전세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1,500만 원만 더 드리면 이 집을 살 수 있는데 차라리 신혼 살림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집을 사는 게 어떠냐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남자가, 젊은 친구가 한 32살인가 그랬는데 우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좀 드리는 거다. 나 이 집 아니어도 살 집 다른 집 사면 되니까 내가 지금 이 앞에 매도자가 있으니 이 사람한테 그냥 바로 다이렉트 계약을 해라. 나 빠질 테니. 바로 그 자리에서 해도 되니까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한테 팔겠다고 한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집을 팔아라. 나 빠질 테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신혼부부가, 부부인 남자가 뭐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약한 거, 그냥 계약했어요. 계약해서 집을 사고 전세를 맞춘 거죠. 근데 그 집이 지금 한 3년, 4년 정도 아직 안 됐는데, 만 4년이 안 됐는데, 현재 한 전세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4년에 1,000만 원이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 나눠보세요. 한 1년에 250만 원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럼 한 달로 따지면 한 20여만 원 정도의 돈이 오른 거나 마찬가지. 20만 원 정도 월세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2억에 월세 20만 원짜리 집인 거예요. 그거는. 그 집을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집인데 좀 안타깝죠. 근데 그 신혼부부가 중간에 한 2년 조금 안 돼서 나갔거든요. 대전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얘기했어요. 대전으로 갈 때 근무지가 뭐 대전이어서 간다고 해서 대전으로 간다고 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대전으로 가게 되면 집을 좀 사서 가는 것보다, 대전은 아직은 뭐 이렇게 많이 오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겠다. 이 보증금이면 가능하니까 사라고.
그리고 그때 그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 또한 1년 반 사이에 한 5천만 원을 갚았더라고요, 둘이. 그럼 충분하거든요. 근데 또 안 샀대요. 대전이 또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또 그 동네에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기회라는 게 참 그래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발 전세 살지 마세요. 이번 정권에서 임차인들, 무주택자들한테 집을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 취지가 좀 강해서 법안이 좀 강력한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걸 예상 못했겠어요?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분들,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전부터 계속 느끼고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이걸 뭐 굳이 뭐 크게 뭐 우리가 뭐 타격을 받았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예상하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만 대출이 막혔다는 거 이번 6.17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는 대출이 가장 큰 거였잖아요. 법인 대출은 아예 막아놨고 대출이잖아요. 기본이 대출이 막혔다는 거 요건 조금 약간은 좀 충격이에요. 근데 예상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마저 또 헤쳐 나가면 돼요. 방법 찾아 나가면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보다는 제발 전세 살지 마시고 그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집을 좀 사세요. 그 이자가 월세잖아요. 전세자금 받으면 이자 나가잖아요. 그 이자가 월세예요. 결론은 월세. 그리고 제가 지금 집 하나가 아파트가 2개를 세를 주고 있는데 하나는 한 3, 4년 전에 했고 또 하나는 한 4년 정도 세를 줬는데 그 사이에 세입자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4년 전에는 매가가 한 1억 한 5천 정도 했고요. 전세를 9천에 냈습니다. 9천에 냈어요. 그 시작이었어요. 그게 처음 세를 낸 거니까. 그게 지금은 2억 7천이에요. 전세가. 한 14년 정도 흘러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2억 7천에 전세를 주고 있어요. 매가는 3억이 넘어갔고요. 그러면 제가 그 2억 7천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나요? 없어요. 어디가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소비를 했거나 생활비를 썼거나 이렇게 다 쓰지 통장에 그 돈이 없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전세제도라는 게 주거안정, 서민안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뻥이에요, 뻥. 전세제도라는 거는 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현혹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집을 14년 전에 9천에 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지금 2억 7천이에요. 그 차이가 얼마죠? 14년 정도로 제가 1년에 한 1200, 한 80만원? 1200이라고 할게요. 1년에 1200만원의 보증금을 올려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한 달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한 100만원이죠? 100만원 이상을 올려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이 제가 다 소비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보증금 9천에 월세 100만원짜리 집이었던 거예요. 평균을 나눈 거지만, 그죠? 맞잖아요. 그럼 저는 월세 100만원짜리 집을 계속 그 월세 100만원 받아갖고 소비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한 거예요. 전세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자가 없는 무이자 대출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전가시켜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의 하나예요.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그러고, 너도 지금 전세 주고 있지 않냐고. 너도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이용을 안 합니까? 제도가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왜 이용을 안 해요? 불법도 아닌데. 합법이잖아요. 전세제도 합법이잖아요. 자산 늘릴 방법이고, 내 돈이 남의 타인의 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거를 왜 안 해요? 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에 좀 이용을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매번 집을 계약을 하고, 이번에 집을 계약을 하고, 세를 놓을 때도 꼭 그 얘기를 해요. 이 보증금 뭐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집을 좀 사는 건 어떠냐고. 대부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을 봐요. 저를. 뭐지 이 사람은? 사기치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사기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흐름을 좀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 사라질 거예요. 전세는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전세는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월세로 바뀝니다. 월세가 비중이 적던 게 이제 강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지금 다행인 것은 다른 나라에 그 실거주를 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독일에도 있고요. 호주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듣는 내용이 있잖아요. 실거주를 오래 살아주신 분들이니까. 거기 주급이잖아요. 가지고 임대를 주로 냅니다. 주. 매주 냅니다. 선납을 해요. 우리는 뭐 후납도 있고 그러지 뭐 그런 나라는 그게 없어요. 먼저 돈을 내고 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내고 쓰는 거지. 쓰고 나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내고 쓰는 거지. 근데 보증금이라는 건 없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6주치의 그 임대료를 먼저 받고 한마디로 7주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요. 6주는 보증금이나 마찬가지고 1주를 먼저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까는 거니까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독일도 뭐 큰 차이는 없겠죠. 근데 그 나라들이 월세를 이렇게 한마디로 주 월세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월세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나라의 월세가 자기 소득 대비 얼마나 될까요? 나가는 주거비라고 할게요. 주거비가 얼마나 될까요?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세금도 엄청나고요. 주거비 비용도 엄청 높아요. 내는 게. 근데 그러면 그 나라의 집을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들은 다 부자지 않겠느냐 생각하죠? 딱 그러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아닌데 내가 막 일을 하면서 몸을 써가면서 일하면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좀 편하게 돈을 버는 거죠. 자본을 가지고 편하게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 나라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그 세금, 그게 임대. 그래서 제가 표에도 그런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임대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우리는 집을 사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임대소득세는 우리가 내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임대소득세 거두려고 하잖아요. 임대소득세가 우리는 0%고 양도소득세가 거의 50%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양도세는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작고 임대소득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 제가 집주인이니까 임대인이니까 제 입장에서 지금 월세를 만약에 50을 주고 있다. 근데 다음 달에 너 임대소득세를 10만원 더 거둘게 해서 60만원 나라에서 너 10만원 임대소득세를 가져갈게 이래요. 그럼 제가 얼마를 받아야 되죠? 세입자한테? 60만원 받아야 돼요. 50만원 받아서 소비를 했는데 50만원에서 비용이 10만원 늘었잖아요. 그럼 50만원 10만원을 줄여야 되나요? 그럼 제 소득이 줄는 거잖아요. 40만 되는 거. 그런 임대인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플러스 10이에요. 그럼 60만원이에요. 그럼 월세가 6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돈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의 흐름이에요. 부동산의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료는 월세나 이런 차임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왜냐? 한 번에 올리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갑자기 확 올릴 수는 없는데 그 곡선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기간별로.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세수 확보가 확실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론적으로 뭐냐? 양도소득세가 비중이 적고 임대소득세를 비중을 높인다는 거는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고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뜁니다. 높게 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 중에 임차의 무한연장법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가 2년마다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게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집주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데 그리고 2년마다 5%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한선도 있고 그죠? 계약개시 청구권 뭐 전월세 상한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까요? 전세는 월세는 당연히 높게 잡고 끊어요. 시작을. 그래야만 보완이 되니까 결론은 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전부. 그리고 그 올라가는 것도 적게 올라가지 않고 다 많이 올라가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가 거주할 수 있고 자기 집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남의 집에 좀 살지 마시고 제발 자가 거주 좀 하세요. 자가 거주. 자기 집에 좀 사세요. 내가 발 뻗고 편히 누울 집은 내 집이어야지 굳이 왜 남의 집에 살려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 아니어도 상가, 공장, 땅, 임야 뭐 할 건 많아요. 부동산은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자가 거주 하세요. 그리고 요번에 정부에서 6.17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당분간 저는 주택은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정책이 또 변하거나 뭔가 틈이 생기면 몰라도 현재는 주택에 투자를 더 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는 이제 상가나 공장, 뭐 땅, 뭐 이런 거에 이제 투자를 좀 할 거고요. 그런 걸 좀 물색해서 뭐 경매나 이런 것도 입찰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이 또 다른 뭐 내용들이 있으면 또 시청자분들께 공유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